28번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국민참여재판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것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별도의 국민참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하나? 아닙니다. 바로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것은 딱 이거죠. 뭐냐면 개시 결정은 근거 규정이 없다. 그래서 배제 결정 없는 것만으로도 개시한다. 것만으로도 개시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설령 개시 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서 불복은 할 수 없다는 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거부로 간주하죠. 그래서 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신청서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거부로 간주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번의는 1회 공판기일이 열린 다음에 번의 생각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1회 공판기일 전에는 종전 의사 번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즉 거부로 간주된 자도 신항이 가능하다. 3번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준 내용에서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 청구권의 보호 범위에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 이건 이제 왜 나왔냐면은 국민참여법상 대상 사건으로 규정이 안 돼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개시 불가하다는 거예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한다면은 거기 규정이 없어도 국민 참여를 허용할 것인데, 여기 규정이 없으면 국민 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판시입니다. 자, 네 번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5조 1항 대상 사건의 범위를 제한한 것. 동법상 대상 시기를 법 시행 당시 공소 제기 유무로 기준을 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유효하죠. 이것은 침해하지 않았다. 합헌이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는 이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문제인데, 이건 이제 원론적인 문제들입니다. 최근에 자유심증주의 유죄냐 무죄냐 이런 부분이 구체적 판례가 이제 적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론적인 게 나오는데, 먼저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런 예외적인 경우 당연히 배척할 수 있겠죠. 2번 부검의가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후 어떤 것을 유력한 사망원으로 지시한다 하여 그 밖에 다른 사안이 존재할 가능성을 가볍게 배제해서는 안 되고, 특히 형사재판에서 부검의의 소견에 주로 의지하여 유죄를 인정할 경우 다른 가망한 사망원의를 모두 배제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겠고요. 세 번째,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판단한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게 충분하다 했는데, 상해진단서는 일단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입증하는 간접 증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 맞았습니다. 진단서 딱 때리고 갑이 때렸어요 하면은 상해 진단서만으로 갑이 이 사람을 때렸다는 증거가 되나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른바 그 공갈범, 자해공갈범들이 고소하게 되면 다 유죄게요? 그거 아니겠죠. 상해 진단서와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로
누가 때렸느냐는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상해 진단서는 만약에 다른 증거로 이제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입증이 됐다면 행위 입증 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상해 부위와 정도를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칠 뿐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되고, 이런 증명은 확신을 하기에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아도 합리적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판단해야 된다.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심증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어서 이제 30번 문제를 보겠는데, 먼저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길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형식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 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검사 작성 피신조서 요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 실질적 진정 성립의 인정, 그 다음에 특신상태, 적실특인데, 여기에서 실질적 진정 성립이든 특신상태든지 간에 추정되지 않고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지만 그러나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무죄 추정에 역행하는 추정은 되지 않는다.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뻔한 거 틀린 거고. 2번, 사경이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행사의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진술 거부권 행사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답변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244조의 3, 2항 위반, 바로 적요건에서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른 조서가 아니어서 증거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맞는 게 되겠고요. 세 번째,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이 조사 당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법정 증언,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그 경찰관 앞에서 진술과는 달리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 이것은 이제 승진 기출 문제인데, 이것은 과거 판례이죠. 판례, 조사자 증언을 불허했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가 나오게 되면은 이 판례에서 이 앞부분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이 조사 당시 조사한 취지의 법정 증언은 증거로 씁니다. 반면에 지금 조사자 증언이 허용돼서 위 경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진술 내용을 범행을 부인하도 증거 능력이 있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물어 뜯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제 증거로 쓴다. 이건 316조 1항에서 조사자 증언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경찰이, 자, 피고인이 경찰한테 얘기를 하고 이 경찰이 이제 검사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피고인이 경찰한테 얘기한 게 316조 1항, 그 다음에 경찰이 검사한테 가면은 312조 4항. 원래 전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증거로 지금은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만, 이 지문은 과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이 지문은 실제 나오면은 틀린 지문으로 취급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공부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출제해서도 안 되는 지문이에요. 조사자 증언을 불허하던 시절에 바로 조사자 증언, 증거로 못 쓰고, 그리고 이 조사자를 전문 진술이 기재된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증거로 썼던 거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인데, 지금은 이거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나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오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다. 그냥 받으시고요. 네 번째,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 조서가 가명, 이것도 나온 거다. 작성한 조서라면 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되지 않은 조서이다. 틀렸다. 바로 나중에 312조 4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다. 바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 312조 4항은 적실특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이라고 하는 요건인데, 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은 어떤 조서 작성의 방식, 신문 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형사소송법 어디에 있어서도 어떤 본명 기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명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조서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입니다. 그래서 이 판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시고, 특히 이제 전문 법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전문 법칙은 여기 나오는 기출, 그 다음 최신 판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전문 법칙은 이제 요건 암기를 바탕으로 기출 최신 판례에 대한 지문만 철저히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말고 지문만 철저히 정리하면 전문 법칙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다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만, 어떻게 전문 법칙을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마무리 강좌에서. 그래서 이 요건,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나오는 지문만이라도 정확히 해주시면은 100% 맞출 수가 있습니다. 특히 3번 지문은 없었던 걸로, 이건 과거 판례고 과거의 지문인데 승진시험에서 출제하시는 분이 잠깐 착오를 일으켜서 과거에는 조사자 증언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걸 냈어요.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2번 강좌 30번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